저기 한번 오늘 듣고 한번 더 들으면 80점은 웬만하면 맞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시험 범위하고 중복돼서 조금 겹치게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겹치게 했고요. 그다음에 2학기 때 자세히 들어갈 거는 제가 빼뜨렸어요. 볼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배지는,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는 거는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가 이 세 가지밖에 쓰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일부 요새 충북에서 뭐 모래로 한다고 하는데 모래사경이라는 거나 역경 같은 경우는 그 1960년대나 70년대 있었던 거고 국내에 있었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 어느 배지가 좋을까요? 좋은 건 없어요. 그냥 물론 이제 안면이 좋긴 한데 안면이 반드시 좋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관리 방법에 따라서 펄라이트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코이어도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펄라이트, 안면, 코이어다. 훈탄이라는 게 있는데 그 훈탄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 태운 거잖아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많이 쓰진 않고 저개발 국가 일부 국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개발 국가 아니잖아요. 네. 고도로 발달된 국가이기 때문에 훈탄을 사용하지 않는다. 인건비가 비싸겠죠. 절대로 사용하잖아요. 인건비가 싼 나라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펄라이트 같은 경우는 진주암을 이제 뻥튀기해서 만드는 돌이 거고요. 안면은 형유암과 휘로감을 만드는 것. 그래서 거고 코이어는 코코넛 껍데기로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펄라이트가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펄라이트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최근에 펄라이트의 상장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고요. 제가 25년 전 처음 수경 재배할 때만 해도 펄라이트가 거의 1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미언이었고 코이어는 그 당시 없었고, 근데 지금은 펄라이트가 이렇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수량이 줄고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펄라이트는 이제 오래된 배지고요.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1호부터 3호까지 있어요. 그래서 1호부터 3호가 있는데 입자 크기가 3호가 작고요. 1호가 커요. 근데 가격은 1호가 훨씬 비싸고 3호는 저렴한 편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통 시판되는 것 중에서 이제 1호가 좀 좋은 편인데 1호는 좀 가격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요. 펄라이트는 이제 좋은 점이 천도시에서 튀겼기 때문에 병원균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CEC라고 해서 양용약 그 비료를 갖고 있을 능력, 양이온 취한 능력이라고 하는데 양이온 침략이 없죠.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펄라이트는 돌이기 때문에요. 다른 배지에 비해서 소독이 좀 쉬운 편이에요. 다른 배지에 비해서는.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이제 소독이 쉽고요. 그 다음에 지금 펄라이트를 가장 많이 쓰는 것들 보면은 그 카네이션이나 장미 같은 절화부에서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펄라이트는 원광석을 뻥 튀긴 거고요. 장단점은 이게 일단 제일 저는 문제점이 가격이 비싸다. 엄청 비싸거든요. 가격이. 이게 제일 문제를 보고 있고, 완전 능력 없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제일 없는 거 제일 문제가 가격이 비싼 것이 가장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안면인데, 안면은 이제 그로단사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었고요. 제가 그로단사가 뭐 하는 회사라고 했어요?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원래 건축 단열재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불량품이었어요. 단열재는 물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얘가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이 들어가서 버렸는데 바깥에 쌓아놓고 보니까 풀이 잘 자라. 그래갖고 그 직원들이 거기다 상추를 키워 먹었대요. 그때 엄청 상추가 잘 자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역발생으로 해서 오히려 이제 안면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 현재 그 상업용 수경 재배가 막 번창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그로단사의 그 안면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일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이거는 현무암과 희로감을 1600도씨에서 녹여서 바람부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병원균 있을 수가 없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특징이 배지 중에서 제일 어때요? 저 들어보셨죠? 제일 가벼워요. 안면, 코이어, 펄라이트 중에서 가장 가벼운 게 바로 안면 배지다. 안면 배지 제일 가볍다. 가볍다는 얘기는 곧 일하는 게 좋아요, 쉬워요? 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안면이라는 거는 일단 입자가 공장에서 찍어낸 거죠. 펄라이트는 돌을 뻥 튀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작위로 쪼개지다 보니까 굵기가 좀 달라져서 1호부터 3호까지 나왔잖아요. 1호부터 3호까지 나왔죠. 네. 근데 코이어는 어때요? 껍데기니까 그 코코넛 껍데기 때문에 얘도 크기가 어때요? 다르죠. 근데 안면은 입자가 고르다는 거죠. 왜냐면 공장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일단은
EA 특징이 하나가 이거 배지를 점검할 때 저희가 배지 점검을 눈으로 보여야 된다고 했어요. 뭐 이거 어떻게 봐요? 옆에를 이렇게 찢어갖고 뿌리 발달 고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면 같은 경우는 이 뿌리 발달 상을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코이어보다도 더 좋은 게 코이어는 약간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깨끗하다 보니 그 뭐라고 하죠? 이물질이 없다 보면 훨씬 보기가 쉽고요. 펄라이트는 볼 수가 없어요. 펄라이트는 내가 눈으로 확인이 어렵다. 펄라이트 배지. 그래서 배지 점검이 제일 쉬운 게 앞면, 그다음 코코넛 배지, 펄라이트 배지 순으로 배지 점검하기가 쉽고 어려운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가 배지 내 이씨를 측정하고 싶죠? 앞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사기를 뽑아요. 코이어는 어떻게 해요? 짜요. 펄라이트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앞면에서 이제 장단점 얘기했죠. 뭐 되게 이제 이화학적으로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앞면의 가장 단점이 뭐냐? 한번 건조하면은 물을 채우기가 어렵다. 앞면 배지는 코이어나 펄라이트 배지는 배지가 말라도 그냥 물을 주면 채워지거든요. 근데 이 앞면은 한번 말라버리면은 물을 채우기가 어렵다. 사람 손으로 다시 이렇게 다니면서 물을 채워줘야 돼요. 굉장히 어렵다. 이것들. 그 다음에 배지에 이제 보면은 그다음에 코코넛 배지는 다른 배지에 비해서 이제 그 양이온 치한 능력이라서 비료를 갖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배지 안에 그 코코넛 배지는 어디서 만든다고 했어요? 코코넛 껍데기를 바닷물에 쟁겨놨다가 부풀은 다음에 그 찢어 만든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지 안에 나트륨과 염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다음 플러스 이 과일이기 때문에 포타슘이라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륨이 그러니까 앞면이나 펄라이트에는 비료가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죠. 근데 얘 안에는 포타슘이 들어있다. 그래갖고 우리가 칼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처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료를 채워서 칼리를 뽑아내게 돼요. 그 안에 추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포타슘이 많은 그 물질에다가 칼슘을 집어넣으면은 칼슘과 칼리가 서로 교환을 해서 배지 안에 있는 칼리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환을 해서 사용한다. 있고요. 그 다음에 벤진사로는 이제 코이어는 이제 환경 친화적이고 폐기가 쉽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요. 이제 톱밥 같은 경우 저희가 그냥 톱밥이 있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우리나라 톱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톱밥 사용한 나라가 제가 알기로 제가 알아본 바로는 톱밥 사용한 나라가 캐나다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톱밥이 되게 많죠. 그래서 목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톱밥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다음 자루 배지하고 이제 배지 형상의 중요성인데 우리가 이제 배지는 배지의 용적은 수분 함량과 관계가 크므로 작물의 흡수 능력과 근권의 크기에 따라 크게 결정된다. 예를 보면은 배지의 크기는 그냥 정해졌나요? 앞면이 제일 작고 그다음에 코이어 펄라이트가 다른데 배지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배지는 커야 되고 어쩌면 작아야 돼요. 또 하나가 코이어가 우리가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재배가 있어요. 파프리카 재배 배지가 클까요? 아니면은 토마토 재배 배지가 클까요? 볼륨이. 토마토가 커요. 볼륨이. 토마토가 덩치가 더 커요. 잎도 더 크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이어 배지가 토마토 배지가 뭐죠? 파프리카보다 배지가 좀 볼륨이 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물의 흡수 능력과 근권의 크기, 그러니까 작물이 클수록 근권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볼륨은 달라진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배지는 일단은 뭐 생육이 좋아하고 다 있다. 이거 말 하나만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이거 맞는 얘기겠죠. 쭉 보시면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내구성도 있어야 되고 운반도 좋아야 되고 생육도 좋아야 되고 이런 배지는 좋겠죠. 그럼 또 하나가 제가 이제 배지의 볼륨이 똑같이 20m예요. 높은 배지, 폭이 좁고 높은 배지가 있고 그러니까 높이가 낮고 폭이 넓은 배지가 있어요. 누가 물을 많이 갖고 있어요? 폭이 넓고 낮은 배지가 그렇죠. 왜 그래요? 중력에 의해서. 왜냐면은 위아래 편차가 높을수록 커지죠. 그리고 커지다 보니까 물 함량이 폭이 넓고 낮은 배지가 물을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럼 배액을 볼게요. 똑같이 20리터의 배질이 하나는 폭이 높이가 10cm, 15cm고 하나가 10cm예요. 그러면 누가 물을 더 많이 빠질까요? 높은 게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배지가 좀 더 건조하고 그 배질의 편차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똑같은 양을 관투해도 길쭉하고 높이가 높은 것이 많이 배액되고 배지 함수량은 적어진다. 그래서 중력의 배지의 높음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아래쪽은 물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똑같이 물을 줘도 높은 놈이 배액량이 더 증가한다. 그래서 이제 그 배수구의 위치와 지배판의 높이와 관계가 중요한데 지배판에서 가장 낮은 곳에 배수가 있어야 한다. 또 뭐냐면은 배액구는요 어디 위치에 있어야 돼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항상 배액구는 어디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 가장 낮은 곳에. 이제 고연배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육묘를 보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안면 재배는 주로 안면 플러그라는 걸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종 시에 넣을게요. 파종할 때는 동작을 어디다 심어야 돼요? 가장 여기 가장 가운데 파종해야겠죠. 가장 가운데. 그러니까 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가 있어요. 파종할 때는 이 가운데다 파종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요가 성장함에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간격 벌리기를 해야 되겠죠. 간격 벌리기를 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절곡으로 이식을 하잖아요. 절곡 이식을 해야 뭐 뒤쪽에 있는데 절곡 이식을 할 때요. 이게 절곡 이식이 뭐예요? 이것을 감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 감아서 할 때 이게 감아서 할 때요. 실생묘가 효과가 있을까요? 전목묘가 효과가 있을까요? 전목묘 실생묘 뭔지 아시죠? 예. 실생묘죠. 전목묘를 절곡하면은 좀 웃긴 일이 생기죠. 우리가 이제 전목 부위가 우리가 손이 삽수라고 하죠. 삽수가 밑에 들어가 버리면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게 접목했을 때 접목 효과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접목을 할 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저기 뒤에 있구나. 간격 벌리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곡할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물을 주고 절곡하나요? 물을 안 주고 절곡하나요? 물을 안 주고 절곡해야 부러지지 않겠죠, 이것들요. 그 다음에 절곡의 효과가 뭐가 있어요? 일단 뿌리 발달이 잘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키를 똑같이 맞출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육묘장에서 제일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장이에요. 도장을 억제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절곡을 하게 되면 절곡한 도장을 억제시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억제제를 안 치고서는 육묘를 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무래도 절곡을 하게 되면은 도장 억제제를 덜 치게 된다.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장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묘의 품질이 좋은 묘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곡 육묘를 하게 되면은 키를 낮추어 별도의 지지 없이 육묘를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잎 밑에 줄기로부터 보다 많은 뿌리를 얻을 수 있어서 이제 생육을 좋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억제하여 생장 억제제를 덜 써도 되거나 안 쓸 수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절곡을 했을 때 절곡을 했을 때 모습인데요. 절곡을 했을 때 뿌리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다음에 전목 재배에서 전목한 부분이 될 때는 절곡 육묘를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목했을 경우에는 절곡 육묘를 할 수가 없다 얘기할 수가 있고요. 정식은 이제 쭉 보면 정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식 시기에 일단은 배지의 시가 상토의 시보다 배지의 시가 상토의 시보다 낮아야 하고요. 그래 뿌리가 잘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물을 줄 때 정식 후에는 물을 주는데 정식 초기에 광량제어로 물을 주면 될까요? 아니면 시간제어로 줄까요? 광량제어로 안 주고 시간제어로 줘요. 왜 광량제어로 안 줄까요? 정식을 했어. 광량에 따라 물을 흡수하나요? 아니죠. 광을 무시하죠. 왜냐면 정식이기 때문에 뿌리 발달도 안 되는 상태고 나무가 작기 때문에 이때는 타이머로 물을 줘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광량 제어보다는 우리가 시간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식하는 시기에 광이 없어요. 그럼 이 시를 높일까요, 낮출까요? 광이 없는 시기 높이죠. 광이 많을 때는 이 시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정신 초기에는요 증산량에 따라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물을 흡수하는 대로 뿌리 활착으로 물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주는 이유는 정식 초기에 물을 주는 거죠. 정식 부위와 배지가 서로 붙으라고 물을 주는 거지 물을 흡수하러 주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토마토의 경우는 상하방 착과 이후, 그러니까 토마토에도 5, 6화방 정도가 개화될 때 그때부터 뭘로 들어간다? 광량 제어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 뭐로 한다? 타이머나 사람이 관찰하면서 물을 줄까 말까를 결정해 준다. 이때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나중에 일사량을 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용수를 볼게요. 수경 재배하는 용수에는 뭐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지하수, 그 다음 쓰는 게 수돗물, 그 다음에 하천수도 있죠. 하천수가 누구냐면은 수돗물 하천수 비슷할 곳 있는데 뭐냐면은 저기 논산과 구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맑은물 사업이라고 해서 하천수를 갖다가 온실로 갖다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일단 1차 정화에서 이제 이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돗물하고 하천수하고 이제 같을 수도 있는데 지하수, 하천수, 수돗물, 빗물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빗물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본 게 그 짭짜리로 유명한 대저 지역 있죠. 부산 대저 지역에서 이제 그러니까 빗물을 좀 많이 받아 쓰는 편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지하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돗물 쓰고 수돗물을 절약하려고 이제 빗물을 좀 받아 쓰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제일 그 질이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빗물이 제일 질이 좋고요. 하천수도 질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천수에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질은 좋은데 강물 질 좋아요. 문제가 뭐냐? 병영군이나 제초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화학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특히 전 제초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 병원군보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천수는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안 한다. 지금 현재.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하수와 수돗물 섞어 쓰기도 해요. 왜냐? 지하수는 공짜고요. 수돗물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지하수와 하천수를 섞어서 우리가 지하수 물이 되게 안 좋아. 근데 수돗물은 깨끗하잖아요. 이걸 두 개 섞으면 어떻게 돼요? 중간 정도 되겠죠. 우리는 최고 좋은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물이 필요할 정도의 질만 있으면 돼요. 품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섞어 쓰기도 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물을 같이 쓰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작물에 따라서 어떨까요? 물의 질이 매우 다르다. 딸기 같은 경우는 질이 좀 좋아야 돼요. 품질이 좋아야 되는 물이고요. 토마토는 질이 좀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도 질이 별로 안 좋아도 상관없어요. 오이도 토마토보단 질이 좋아야 되는데 과채, 그러니까 일반 딸기에 비해서 물이 그렇게 깨끗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작물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딸기가 과채류 중에서는 좀 질이 좀 좋아야 되는 편이에요. 이것들이요. 좀 질이 좋아야 되고 토마토는 물의 품질이 좋지 않아도 비교적 재배가 잘 되는 편이다.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보면은 우리 허용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허용범위가 있어요. 이 허용범위가 있는데 이 적정치라고 보이죠? 이 C가 0.45가 적정치고 0.75가 한계치예요. 0.75가 넘으면은 농사를 못 칠까요? 아니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래도 줘요. 요 염소 있죠? 나트륨 함량이 50을 넘어가면은 우리가 한계치라고 됐는데 실제는 150, 200에서도 우리가 가능해요. 재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대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요. 이때부터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돼요, 이것들도요. 우리가 이 한계치라는 거는 그냥 한계치라는 뿐이고 실제로는 이 한계치를 벗어난 물도 현장에서는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한계치가 벗어난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은 할 수 있다. 내가 대신에 다른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경재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되는 물을 볼게요. 그러면은 식물체가 물을 최대 우리 제곱미터당 폭이당 안 따지고 일단 제곱미터로 따져요. 제곱미터당 만약에 한 8리터의 물을 쓴다고 해요. 8리터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식물이 증산하고 평균. 그랬는데 내가 이 8리터의 물을 증발할 정도가 햇빛이 좋을 때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보통 배행률을 평균 30% 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8리터의 물만 공급하면 돼요? 더 공급해야 돼요? 더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까 8리터에 한 1.3배 정도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어떻게 하느냐? 제곱미터당 1을 최대로 쓰는 양을 만약에 8리터이면은 거의 1 플러스 배행률 한 30% 보면 1.3을 곱한 다음에 재배 변종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리터라고 쳐요. 8리터면 그 8리터의 30%면 2.4리터죠. 그럼 10.4리터 곱하기
1헥타 만제곱미터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14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용수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과채료 재배에서는 6에서 8리터 토마토 잡거든요. 근데 8리터 잡으면은 보면 하루에 1헥타 같은 경우는 1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겠죠. 한번 용수 계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가 중탄산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보면은 나트륨이 있는 거, 염소가 있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원소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뭘까요? 바로 EC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pH를 보고, 그 다음에 중탄산을 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나트륨하고 나트륨하고 염소를 봐요. 왜냐? EC를 봐서 0.3이야. 그러면 우리 염소 갈 것도 없어. 왜? 0.3이라는 얘기는 염소가 높아봐야 우리가 원하는 한계치 안에, 우리가 어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볼 것도 없다. 그러면 EC 보고 나서 EC가 0.3이야. pH가 그러면은 pH만 보면 확인이 끝나요. pH만 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느냐 없냐 확인되고, 만약에 EC가 0.56대요. 그러면 좀 애매한데? 그러면 중탄산을 봐요. 중탄산이 한 6, 70 나와. 그럼 얘는 질산을 쓸 필요는 없겠구나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염소하고 나트륨을 봐서 이게 만약에 한 200, 300 이렇게 되면은 사용하기 어려운데 뭐 100, 150 되면은 우리가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측정해 본다 이것들을. 특히 염소하고 나트륨이 많으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순환식 재배가 안 돼요. 순환식 재배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고, 앞으로 이게 좀 환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순환식으로 가야 될 건데, 염소 나트륨이 많을 경우에는 어렵다 이것들이. 실제로는 보시면은 허용 범위가 넘어가는 범위에도 우리가 다 하고 있고요. 중탄산 같은 거 150에 한계라고 돼 있죠. 200해도 우리가 써요. 200ppm에도 실제로 우리가 찍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칼슘, 마그네슘이 있는 걸 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철분이 있는 걸. 철분이 있으면은 철비를 넣지 않아도 되느냐 그러는데, 지하수에 있는 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산소와 접촉하는 순간에 바로 다 빨간색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산화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철분에 있는 물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점적 흡수를 막는 게 제일 문제예요. 점적과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부여 본선에 철분이 많은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점적 테이프를 쓰는데 1년 쓰고 다 교체를 해요. 다 막히기 때문에. 점적 핀을 쓰게 되면, 압력 보정 단추를 쓰게 되면은 절대로 안 돼요. 철이 많은 물들은. 일단은 그 점적 테이프를 쓰다가 막히면 버리는 걸로 방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철은 이제 지하수에 있게 되면은 이거는 쓸 수 없는 철이고요. 그 다음에 빗물, 소독물 쪽이 있고요. 정화의 방법은 뭐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 이온 교환 수집법이나 역탐 수압도를 사용해서 부여 논산 지역에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여기 부여 논산,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익산 이런 데 온실들이 많거든요. 거기 보면은 바닷가 쪽에 가까울수록 저기 소금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역삼투압법을 이용해서 주로 물을 정화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쓰고 있고, 중립법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 못 봤고요. 이것들을 좀 보시고, 중탄산인데요. 이 중탄산 같은 경우 제가 두 번째로 확인한 데 있어요. 먼저 EC 보고 중탄산을 보는데, 이 중탄산은 일단 중탄산이 많다는 얘기는 pH가 높다. 중탄산이 높을수록 pH가 높아요. 일단 그러면 알칼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중탄산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탄산은 버퍼의 기능을 한다. 중탄산이 있으면요 pH 변화가 심하지 않아요. 거의 이상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중탄산이 없으면 pH가 아래로 뚝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쪽 쪽은 없는데, 저기 전주 근처 어떤 일부 농장에서는 그 과체류가 이제 착과가 많이 되면요 pH가 5 이하로 떨어져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잘못하면 상해요. 어떻게 되면. 그래서 이 중탄산이 없으면은 잘못하면 pH가 급속도로 하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탄산 우리가 30에서 50 ppm 정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 그 정도가 있으면 적정하다고 해요. 중탄산이 많은 pH가 높다고 했어요. 중탄산이 많으면은 칼슘과 마그네슘이랑 점적을 막히고 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액 분석 시에 중탄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중탄산을 확인해서 우리가 뭘로 교정한다? 산으로 pH를 교정한다. 이것들을. 그 다음에 중탄산을 이제 이게 보면은 질산을 집어넣게 되면요, 이것들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중탄산이. 중탄산이 뭐예요? 중탄산이? 우리 그거 먹죠. 탄산 음료 먹잖아요. 그 안에 중탄산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중탄탄은 우리가 이제 질산이나 탄으로 교정하는데 제가 질산이나 황산 중에서 주로 뭘로 교정한댔죠? 중탄탄은 질산으로 하죠. 있죠. 인산은 왜 안 해요? 비싸고 비료 성분에 얼마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질산은 많이 넣어도 그러니까 뭐 1, 20kg 넣어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데 인산은 조금만 넣어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배지 자체 양분 자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산을 질산을 주로 쓰고 있고요. 좀 넣고 이제 우리 양분의 표기법은 뭐가 있어요? ppm. ppm은 뭐예요?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비료의 밀리그램 수예요. 1리터에 100ml가 있으면 몇 ppm? 100ppm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량은 뭐예요? 분자량이라 몰은 뭐예요? 분자량으로 하죠. 그러니까 1몰이라는 건 뭐냐? 분자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분자량을 갖고 있는 어떤 분자가 있다. 그것이 물속에 들어오고 100mg, 100g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몰이라고 한다. 몰. 그러니까 그 입자의 개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규정 농도가 있어요. 규정 농도는 뭐예요? 칼슘이 1몰이에요. 근데 몇 규정 농도죠? 규정 농도로 할 때는 2죠. 뭐예요? 원자량까지 감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몰은 분자량만 갖고 얘기하는데 규정 농도 아니면 노르말 농도라고 하는 건 뭐다? 원자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가냐 일가냐에서 이가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 농도에서는 그러니까 규정 농도 또는 노르말 농도로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2배라고 해요. 그다음에 전기 전도도로 보게 되는 전기 전도도는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체 비료의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전기 전도는 일반적으로 비료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시가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칼슘 일보라고 칼슘 몇 가라고 했어요? 2가라고 했죠. 2가 이온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리는 몇 가 이온이 칼리는 1가 이온이죠. 그러면은 칼리가 1몰이 있고 칼슘이 1몰이 있어요. 누가 전기 전도가 더 높아요? 이가인 칼슘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전도는 뭐다? 몰 농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한다? 노르말 농도 또는 당량. 그러니까 우리가 당량 노르말 농도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가로. 왜 전기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가 높을수록 뭐예요? 전기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이가 이온이 1가 이온에 비해서 2배가 전기가 더 잘 흐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시가 높을수록 우리가 이제 얘기 들어볼게요. 우리가 긴장해서 배추를 쪄리잖아요. 그러면 뭘로? 소금을 쪄리죠. 그러면은 소금물의 이시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특히 배추하고 소금물하고 누가 높아요? 우리 절이라는 소금물하고. 소금물이 높죠. 그러면은 소금물의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높아서 이쪽이 소금물이 높으니까 배추에 있는 물을 갖다 빨아들여서 배추를 절이게 되죠. 바로 이시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시가 높으면은 식물체하고 우리 일반적인 토양이에요. 누가 이시가 높아요? 식물하고 토양하고. 식물이 높죠. 식물이 높으니까 물이 어떻게 가요? 일로 가죠. 근데 내가 근권의 이시를 높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물이 덜 가겠죠. 이제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죽어버리겠죠. 이시가 너무 높으면 얘가 절여지겠죠. 근데 그렇게 절일 때도 그렇게 높을 리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근권 이시가 높으면은 뭐 7, 8, 9가 되면은 식물체로 들어가는 물량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시가 낮으면 식물이 물을 흡수하기 잘 되고 이시가 낮으면은 흡수가 잘 되고 이시가 높으면 흡수가 잘 안 된다. 왜냐하면 배지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흡수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간광기 때 어떻게 이시가 낮아야 돼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되죠. 물을 잘 먹으라고. 약광기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많이 먹으면 탈나니까 덜 먹으라고 이시가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네. 좀 진도를 빨리 나가야겠네요. 시험 문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말인데요. 볼게요. 이온 항납법이에요. 그러면은 칼슘이 아까 몰 농도라고 했어요? 칼슘이 분자량이 얼마야? 40이잖아요? 그럼 120.3이면은
3m몰 이걸 뭐라고 해요? 몰농도라고 돼 있죠. 몰농도예요. 그 다음에 규정농도로 노르말 농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몇 미리몰이에요? 몇 미리 이꼴롬이에요?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몰농도로는 칼슘이 1몰인데 1미리몰인데 1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규정농도로 아니면 노르말 농도로 바뀔 때는 2값이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는 뭐다? 원자가를 생각한 거 곱하기 원자가에도 곱하기 원자가 칼리는 1인데 칼슘은 2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다. 뭐에다가? 몰농도에다가. 칼슘은 2가, 그러니까 몰농도에서 노르말 농도로 바뀔 때는 원자가를 계산한다. 원자를 계산한다. 원자가 1가면은 그냥 1로 가고 2가면 곱하기 2를 해준다. 비료 농도랑 똑같다고 해서 비료 농도 뭐라고 해서 EC도 마찬가지예요. 칼슘 1몰하고 칼리 1몰하고 어떻다? 칼슘 1몰이 가리 2몰과 똑같다. 왜? 2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비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를 냈어요. 칼슘 1몰은 몇 노르말 농도인가?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곱하기 1을 하면 되죠. 곱하기 노르말 농도로 바꿀 때는 몰에서 노르말 농도로 바꿀 때는 곱하기 1을 해주면 되죠. 이것들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볼게요. 좀 이것보다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쉬운 거 됐어요. 오늘 볼게요. 칼슘 3m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수염을 몇 그램 넣어주면 될 것인가? 여기 사수염 볼게요. 칼슘이 몇 개 있어요? 하나죠? 네. 하나잖아, 하나.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이거 분자량 구하면 되죠? 분자량을 내가 이렇게 이거 주려고 하다가 이거 뭐죠? 주결표 주려다가 이번 써줬어. 다음 학기 때는 이걸 안 써주고 제가 이걸 줄게요. 주결표를 줄 테니까 주결표고 이걸 계산해보자 한번. 분자량은 외울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은 그 주결표에 있는 거 같아요. 더하기 하거든요. 여기다가 하여튼 그럼 뭐 하면 돼요? 3m몰에다가 곱하기 이 분자량을 곱하면은 뭐가 돼요? 필요한 비료량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칼슘이 2개가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누기 2를 하면 되죠. 2개가 붙을 때 내가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만 이거 지금 하나 있으니까 곱하기 1인데 만약에 이 칼슘 분자가 2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가 아니라 4 나누기 2를 해야 되죠. 왜냐면은 그렇고 그다음 질소 볼게요. 내가 질산 가릴용해서 질소를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14ml 곱하기 얘 분자량 곱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필요한 비료량이 나오죠. 이것들이요. 그러면 여기 하나. 제가 여기서 하나. 요거는 이제 쉽게 낸 거, 헷갈릴 거에 하나 냈어요. 이거 볼게요. 얘는 뭐예요? 규정 농도,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죠, 노르말 농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칼슘은 몇 가예요? 2가죠. 그러면은 8이면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이거 그냥 8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료량이 2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얘는 2가예요. 질소는 얘 몇 개예요? 얘는 칼리가 1가죠. 얘는 나누기 해줘야 되죠. 그냥 곱하면 나오죠. 그러면 위에 볼게요. 아까 위쪽에 보면은 얘 칼슘 3m몰 같은 경우는 3m몰 나누기 곱하기 230에 944가 나왔는데 얘는 어때요? 칼슘은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로 바꾸게 되면 곱하기 2가 된 상태잖아요. 비료는 나눠줘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하고 분자량을 곱하면 똑같이 944가 나오죠. 요거 질소 봐도 얘는 질소는 미리몰 그러니까 노르말 농도나 몰 농도나 같기 때문에 이 질소 같은 경우는 가리 같은 경우 1가기 때문에 곱하기 그냥 얘는 1로 나가고 얘는 1415 얘 똑같죠. 얘는 천천히 똑같죠. 그래서 한번 이번 시험에서는 그냥 뭐까지 한다? 그냥 분자량은 알려주고 시작하고요. 다음 시험 때는 분자량을 제거하고 주기율표 주고서 할 거예요. 주기율표 주고. 236은 왜 곱해주냐? 아, 이거 분자량이니까. 분자량이 236이에요. 예, 그렇죠. 1몰이 되게 236g이 1리터에 녹여 있어야 1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지금 2가니까 이거 다시 2로 나눠줘야지. 얘는 뭐라고 했어요? 노르말 농도니까. 그럼 교수님 그 236 분자량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비료명이 CaNO3 이게 질산칼슘 사수염.
네, 사수염인데 이 사수염의 분자량이에요? 아니면 칼슘의 분자량? 저기죠. 사수염의 분자량. 분자량? 그래는 사수염비로 타는 거니까. 아, 사수염 예, 총 칼슘 분자량. 8 규정농 8mg꼴롬을 넣기 위해서 네. 이걸 집어넣어줘야 나오는 거죠. 네. 비료를 다 넣어줘야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거 다 들어가죠. 비료면 그 사수염 들어가는 그거에 전부 다 들어가죠. 계산해가지고 예. 나온 값이 236. 예, 우리는 칼슘을 요걸 넣기 위해서는 요걸 이만큼 넣어야 되잖아요. 얘를 이만큼 넣어줘야 돼. 사수염. 다시요. 몰농도하고 노르말 농도는 다르다. 노르말 농도는 무조건 2가, 그러니까 칼슘 같은 게 2가 붙어 있고 칼리는 다시 몰하고 노르말하고 칼리는 같아요. 왜냐 일가기 때문에. 근데 뭐다? 칼슘은 칼슘 1몰은 2 노르말 농도예요. 왜냐하면 이가기 때문에. 예, 그 2 플러스 붙었죠. 칼리는 1 플러스고. 그러니까 다시 칼리는 노르말 농도랑 몰 농도랑 같다. 근데 칼슘은 몰 농도가 1일 때 노르말 농도는 2가 된다. 이거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러더라고요. 거기 4학년도 졸업할 때까지 이해 못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면은 우리 4학년보다 우리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칼슘 1몰은 몇 노르말? 2 노르말. 그죠? 칼리 1 노르말은 1몰. 맞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면 다시 나트륨 1몰은 몇 노르말? 1가잖아 1가. NaCl이니까 1몰. 오케이. 1가 2가 그거가 1가는 뭐냐면 여기 전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트륨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음이온하고 붙잖아요. 양이온 하나에 음이온이 2개 붙으면 2가예요. 무슨 소리 아시죠? 보통.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예. 언제 이 두 개가 붙고 언제 하나가 붙는지. 아니요, 그 정해져 있어요, 두 그거는. 개가 붙으면 이까 그 단어는 달라. 주기율표에 보면 딱 나왔어요. 나트륨 무조건 2가예요. 칼슘 무조건 2가고. 딱 정해져. 다 정해져 있어요. 주기율표에. 주기율 보면 다 있어요, 그건. 주기율표에 정해집니다. 아, 우리 화학 시간에 공부를 안 하셨구나. 네. 아, 알겠습니다. 오래 전이니까 여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사람이 맞춰야 돼. 수십 년 전 얘기니까 이거 뭐.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시죠? 제가 문제를 갖다가 맞추실 때 어떻게 한다? 곱하기 저기 노르말하고 뭐라고 구별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pH에 관련해서 얘기할 때 pH는요 수소이온 농도의 역의 상용 도구라고 해서 이제 그 마이너스 자승이거든요. 이게 뭐 10의 5승 마이너스 5승이면 5pH가 되고요. 수소인이 많을수록 pH는 낮아지는데 pH가 7이면 중성, 그보다 낮으면 사성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pH가 6에서 5로 1만큼 낮춰지면요 수소 농도가 10배 많아진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6에서 4로 떨어지면은 100배 많아진 거예요. 6에서 3으로 바뀌면 1000배가 많아진 거예요. 이거는 10배씩 움직인다는 거. 지진하고 똑같아요. 지진도 6하고 6.5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이건 그냥 차이 몇 배 차이 난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역의 주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표시돼요. 이렇게 로그라는 건 이 뜻이에요. 이게 로그라고 이렇게 해서 로그라고 해요. 이렇게. pH 측정할 때 보게 되면은 이제 pH가 높게 되면은 낮을 때는 이제 철, 망간 같은 흡수가 잘 되고요. pH 높을 때는 인과 철이 흡수가 안 됩니다. 특히 인하고 철이 흡수가 안 돼요. 인하고 철이. 그다음에 우리가 pH를 얘기를 할 때요. 일단은 식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이 이제 음이온을 빨아먹으면 뭘 내나요? 양이온, 그러니까 음이온을 빨아먹으면 양이온을 내놓죠. pH 올라가야 되잖아요. 질산을 빨아먹으면은
pH가 올라가고요. 칼슘을 빨아먹으면 pH가 올라가야 내려갈까요? 내려간다. 식물이 칼슘을 흡수하면 pH가 일반적으로 내려가고요. 가리를 빨아먹으면 pH가 내려가고요. 반면에 질산태질소나 인산을 흡수하면 pH가 올라간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산태질소를 뭐라고 한다? 생리적 알칼리. 암모니아태를 생리적 산성비료라고 한다. 양이온을 흡수하면은 뭘 내놓는다? 음이온을 내놓고 수소기를 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질산을 빨아먹으면 OH를 내놓아서 pH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칼슘 같은 걸 빨아먹으면은 수소기를 내놔서 pH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pH 수정 시 이제 보게 되면은 pH를 수정할 때 여기서 평균값으로 계산할까요?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을까요? 평균값으로 계산은 큰일 나요. pH는 어떻게 한다? 여러 개를 측정해갖고 내가 원하는 pH가 6.5 이하였으면 6.5보다 넘어가는 게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몇 개가 늘어나는 걸 판단해야지 pH가 뭐 평균 pH 계산하면 안 된다. pH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평균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질산태질소 뒤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pH에는 측정하는 법이 이제 센서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페이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밀한 측정할 때만 사용하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시험지를 사용해요. 그 페이퍼를 사용해요. 보통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실에서 사용할 때는 센서를 사용하고 현장에 사용할 때 보통 페이퍼를 사용하고요. 주로 정밀할 때 센서를 사용한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한 비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볼게요. 질소 비료를 보게 되면은 질소 비료의 대표적인 게 질산칼슘이 있고요. 질산칼슘 안에는 뭐가 있다? 사수염과 힙수염이 있어요. 그리고 사수염에는 뭐가 없다? 암모니아태질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산칼슘에 두 가지가 있죠. 사수염, 힙수염. 근데 보면은 사수염에 뭐가 없어요? 이게 사수염이에요. 물이 4개 붙었잖아요. 사수염이에요. 암모니아가 없죠. 얘는 왜 힙수염이에요? 여기 5가 있고 여기 2개가 있어요. 곱하기 5 곱하기 하면 10이 되죠. 힙수염인데 얘는 암모니아태질소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질산태질소, 그러니까 질산질소지료에는 질산칼슘이니까 안에 사수염과 힙수염이 있고 힙수염에는 암모니아태질소가 있고 사수염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질산태질소 독성을 얘기할 때 사수염과 힙수염, 그러니까 암모니아태질소하고 질산태질소가 있는데 암모니아태질소는 독성이 있고요. 질산태질소 독성이 없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료에는 질산칼슘, 질산암모늄, 질산가리가 있는데 질산암모늄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질산암모늄 얼마 전에 또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어떤 뉴스가 나왔느냐? 저기 이거죠. 그 어디야? 이번에 또 폭발했대요 하나가. 질산암모늄 비료가. 네? 네? 저기 실험하고 터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저기 우리 저기요 하베니움 나오는데 어디가 그랬죠? 예? 이란에서 이거 터졌어요. 그것도. 그래서 폭파 사고가 났는데 이 질산암모늄이 폭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막 팔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외국에서는 이게 폭탄 재료라고 해서 좀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그래서 질소변 인산 암모늄도 질소비료예요. 그렇죠? 질소비료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은 질산칼슘, 질산가리, 질산암모늄, 제리산 암모늄이 있고요. 질산도 질산비료다. 질산비료라고 질소비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에 대해 인산을 얘기할 때도 인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인산 암모늄하고 인산 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pH가 7이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식물 흡수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pH가 7이 넘어간 순간부터 좀 인산의 흡수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것들은. 그 다음 인산은 A통, B통인데 A통에 넣을까요? B통에 넣을까요? B통에 넣어요. 인산은 만약에 칼슘하고 만나게 되면 석화가 되니까 뭐라고 하죠? 인산비료가 만나갖고 석고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인산과 칼슘은 만나지 않게 관리한다. 그 다음에 철에서 얘기할 때 철은요, 이제 처리 종류는 EDTA, DDPA 처리인데 지금 현재 쓰이는 건 EDTA가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DDPA라고 액상 처리라고 해서 이제 파는 게 있어요. 지금
요 액상철이 EDTH철에 비해서 2배 비싼데 또 하나가 얘가 2배가 비싸거든요. 항량이 어때요? 가로철하고 액상철하고 차이가 EDT하고 DDPH철하고 얘가 반밖에 안 들어있죠. 그러면은 원래 2배가 비싼데 곱하기 2하면 또 4배가 비싼 거죠. 그래서 요 철 같은 게 요거가 25kg에 한 3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근데 얘가 그럼 얼마란 뜻이에요? 30kg에 60만 원 들으시죠. 굉장히 비싸요. 고가인데 많이 안 들어가니까 성분이 안 됩니다. 아무튼 EDTH철, DDPH철이 있는데 이 EDTH철 같은 경우는 이 액상철에 비해서 2배 정도의 함량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EDTH철이 제일 싸요. 철 중에서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DDPH철은 EDTH철에 비해서 어때요? 빛에 대해서 강하죠. pH도 어때요? 7까지 버티잖아요. 얘는 6만 대도 6.5만 대도 불용화가 되는데 얘는 한 7.56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권 pH를 측정하다가 근권의 pH가 올라가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땐 빨리 DDPH로 바꿔야 됩니다. 추가로 넣기도 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철은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 킬레이트 처리가 안 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까 지하수에 있는 철은 못 쓴다고 했죠. 왜요? 나오자마자 산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막히거든요. 그 다음에 수경재배 비료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비료라는 거는 굉장히 배양의 종류가 많아요. 배양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고요. 일반적으로 성장 정도에 따라나 환경에 따라서 비료를 좀 바꿔주게 한다. 처방전을 바꾸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PBGA로 써 있잖아요. 우리 제일 많이 쓰는 게 PBGA라는 건데 이거는 파란 온실정수 연구소액을 우리가 PBGA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성액 할 때 필수 무기 요소가 13가지가 돼요. 13가지가 반드시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물에다가 흙에는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은데 물에는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양력 조성할 때는 13가지 필수 원소가 100%다 들어있게 우리가 조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경재배 양액을 만들 때요 우리가 보통 2주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건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생육 단계별로 우리가 배양액을 바꿔가 사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가 보통 2주를 원칙으로 해. 2주를 넘어가지 않게 물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철 같은 경우는 안면 대비 코이어 배지에서 철을 2배 처방해요. 왜 2배 처방하면은 코이어가 철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철을 사용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코이어 배지 사용할 때는 안면보다 그 코이어 배지에서 약 2배의 철을 사용한다 하시면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분의 흡수를 보게 되면은 질산테나 암모니아, 인산, 가리 같은 경우는 흡수가 빠르고요. 마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흡수가 잘 안 된다. 천천히 흡수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액을 분석하게 되면은 항상 그러니까 마그네슘과 칼슘 함량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되게 질산테 질소나 특히 가리 같은 경우 성분이 모자랄 수가 있는데 마그네슘과 칼슘은 배액 분석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많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철은 흡착이 되므로 코이어집에서는 안면 대비 우리가 약 2배 이상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 만들 때 유럽 처방전 보면요 보통 1톤에 A통에 철을 1kg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럽에서는 아직도 그게 안면 기준이에요. 근데 코이어 재배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처방전 보게 되면 철이 2kg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왜냐면 코이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2배 정도 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비료량 계산하게 되면은 좀 넘어가고 비료량 계산은 내년에 2학기 때 좀 깊이 들어가면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농축 배양의 제조시에 혼합되면 안 되는 것들. 칼슘과 황산, 칼슘과 인산. 그래서 칼슘은 어디다 넣어요? A통에 넣죠. 질산 칼슘으로 A통에 넣어요. 황산 마그네슘 어디다 넣어요? B에 넣죠. 인산가리 어디다 넣어요? B에 넣죠. 인산아몬은 B에 넣고요. 킬레이트철은 인산비료와 만나면 안 돼요. 철은 A통에 넣고 인산은 어디다 넣어요? B통에 들어가죠. 몰루비는 넘어가고 탄산수소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그 탄산수소칼이라고 해서 그 탄산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중탄산이 모자랄 때 만들거든요. 근데 이때는 산용에 넣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B통이 약간 산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탄산가리 같은 거 어디다 넣느냐? C통에 따로 넣거든요. 탄산가리를 B통에 넣으면은 이게 응고가 될 수 있다. 응고가 반드시 되는 거 아닌데 응고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농축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질산칼륨, 질산가리, 질산암뇽, 철, B탱크에는 인산, 질산가리, 인산, 황 이렇게 집었는데요. 여기서 A탱크 보게 되면은 이 질산가리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죠. 네. 그거 어떻게 나눌까요, 이거를? 똑같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A탱크의 총 비료량과 B탱크의 총 비료량 맞춰요. 뭐냐면은 질산가리를 빼고 넣어봤더니 여기가 80kg고 여기가 40kg야. 근데 내가 비료를 60kg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20kg 넣고 여기 40kg 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이 100kg가 되죠. 그래서 이 질산가리는 양쪽 다 넣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질산가리 갖고 양쪽의 무게를 맞춘다. 근데 귀찮으면 B에 다 넣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거는 A통과 B통에 나눠 넣되 무게를 조절해서 넣으라고 해요. 근데 B통에 다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비료가 잘 안 녹죠. 질산가리가 잘 안 녹아요, 비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까지 하느냐? 이제 진짜 FM 들어가는 사람들은 통에다 받아서 질산가리만 사갖고 녹인 다음에 넣어요. 그 정도까지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질산가리 A통과 B통에 반반이랑 맞춰서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올려놓을 테니까 시험은 이번 주에 다음 주